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도 큰 걱정거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고령화도 이게 만만치 않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요즘 거래되는 아파트의 평균 나이가 20살이 넘고요. 지역별로 보면 4, 50년 돼가는 대규모 단지들도 꽤 많죠. 특히 아파트 이외에 빌라나 단독주택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고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 2기는 16년이 되니까 조만간 이 재건축 이슈가 또 나올 텐데, 이렇게 집이 노후화되고 나이 들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정성 문제도 걱정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지으려면 또 부순 집에서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사나 하는 걱정도 또 함께 해야 될 거고요. 주변 집값, 전월세 값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이 노후 주택들의 문제, 장기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되는지 그 고민 함께 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이번에는 터키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3월 7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터키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터키라는 나라는 네. 다양하게 표현되기는 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어쩌면 우리의 형제들인지도 몰라. 근데 가서 보면 우리 형제치고는 좀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나라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형제 나라가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정확한, 저도 이렇게 역사학자는 아니니까요. 기원전에 터키랑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같은 동네 살았어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같은 동네 살았을 뿐만 아니라 터키라는 말의 원조가 원래 흉노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종족이고요, 민족이고, 네. 흉노 또는 돌궐이라고 불렀죠. 흉노나 돌궐이 우리 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상의 일부 지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정말 놀랐던 건 터키 박물관에 갔는데,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우리나라 유물과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의심되지 않으셨어요? 저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네. 거기 왕관이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 왕관. 왕관은 전 세계 왕이 다 썼어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유럽은 다 왕관이 있죠. 영국 예. 여왕의 왕관, 무슨 왕관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 황제가 왕관을 쓴 적이 없어요. 금속으로 된, 이렇게 금으로 치장되고 보석 박혀 있는 왕관 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 언뜻 안 떠오르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왕관을 쓰는 풍습을 가진 이 지배계층, 얘는 어디서 온 건가? 우리 신라 시대도 보면 박석김 세무류가 네. 김하민족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이 신라를 지배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왕관을 쓰는 풍습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일본도 왕관을 안 써요. 네. 그럼 어디서 온 걸까 했는데, 와, 정말 놀랍게도 터키에 그거랑 가장 비슷한 게 있어요. 신라 시대 왕관과. 그러니까 신라 시대 우리의 신라 시대 연도와 비슷한 연도의 그 나라 유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겠죠. 그게 거의 비슷해요. 하기야 왕관 디자인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했을 텐데. 근데 그 디자인도 유사해요. 그 신라 시대 왕관의 디자인이 뭐가 상징났죠? 생각되세요? 이렇게 나뭇가지 같이 그렇게 생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슴 술록의 뿔 같은 거죠. 네네. 예. 바로 그 문양이 터키의 여러 금 팔찌니 이런데도 그 술록의 뿔 모양으로 형상화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 술록의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왕관에 옥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진 게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것마저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신라는 신라 지역에 살았을 것이고 그분들은 터키 저 동네에 살았을 텐데, 그럼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갈 때 저기 시베리아 어딘가에 같이 맞습니다. 모여 살다가 예. 그때도 우리 족장님 왕관은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그게 그 전통과 기억이 내려오면서 각자 흩어진 후에도
유사한 디자인의 왕관을 만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터키의 원류와 예. 우리 한민족의 원류가 우랄 알타이 지역에 있다가요. 네. 일부는 쉽게 얘기해서 동쪽으로 계속 넘어온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예, 아. 일부는 흉노 돌궐 해가지고 중국 인근에 있다가 중국인들의 뭐 등살에 못 이겨서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가서 결국 지금의 그 터키 지역으로 넘어온 거죠. 한 마을에 살았다. 예,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 그 인류학자들이 얘네들이 같은 뿌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방법은요. 네. 종교도 아니에요. 종교도 100년 하수 한 200년 지나면 그 근처에 있는 종교에 다 포섭돼 가지고 네. 종교도 바뀌고 예. 그다음에 외관도 많이 바뀐대요. 생김새. 예, 왜냐하면 예. 기후 환경도 달라져서 어딘 데선 코가 커지고 뭐 그런가 봐요. 예. 그런데 절대 잘 안 바뀌는 게 언어 구조랍니다. 언어 구조라면 주어 목적어 다음에 뭐 동사 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래서 터키의 언어 구조가 문장 구조가 우리랑 완전히 똑같은 알타이어계고요. 그다음에 모음 조화라든가 어미 활동도 우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것만 보면 저 친구들은 한 마을 사람이야 바로 알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 부분만 더 설명드리면 터키 교과서에도 그게 써 있어요. 뭐가요? 한국과 형제 나라라고. 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오. 그래서 되게 반가워들 합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더 잘 지내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 터키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집을 사지 말고 이웃을 사라. 그래서 그 동네도 근처와 집값 때문에 고생 많이 그런 하는 거 모양이군요. 아니에요. 근처 주민들과 같이 지내는 거, 예. 자신들과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들 합니다. 네. 지금 터키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슬람 국가인가요? 이게 진짜 복잡해요. 일단 이슬람부터 말씀 주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타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른 이슬람 국가예요. 분명 국민의 한 95%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슬람 국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벌써 종교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허용을 해줬던 이슬람 국가 중에서 굉장히 그 진보적인 이슬람 국가다. 예. 그래서 우리 복장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 엄격한 데는 정말 엄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터키인들 보면은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이슬람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일부 제가 어느 무슨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그 소개 문구인데 저는 그게 제일 그렇네라고 표현이 맞았는데 우리 한국을 유교 문화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유교에 뭐 제사를 지내거나 무슨 공자 사당에 가서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 묻어진 거잖아요. 예. 터키도 이슬람이 약간 그런 겁니다. 아, 뭐 이해하셨죠? 그냥 예. 풍습이 많이 스며들어 있기는 그렇죠. 한데. 예. 그거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옥죄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본인들이 분명 우리는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네. 우리는 어느 문화권이에요. 이건 있죠.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 터키는 민족도 조금 지금은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이제 유목 생활을 많이 하다가 또 여기에 정착한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너무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애매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거리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뭐 민족은 당연히 터키. 그분들이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쿠르드족이라고 지금 이거 분쟁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죠. 쿠르드족이 뭐 몇백만 명 이상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도 살고 있고 터키하고 앙숙에 해당되는 그리스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로. 거기가 동양과 서양의 중간쯤 있다 보니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른바 난민들은 다 일단 거기에서 뭔가 어디로 갈지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동네겠어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터키가 좀처럼 뭐랄까요, 저 경제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족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쿠르드족은 결국 이 미국의 스폰을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독립하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한 거 했다가 갑자기 미국 정세도 바뀌고 해서 미국이 모른 척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붕 떠버린 상태고. 또 우리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처럼 이 관계가 안 좋은 게 사실 터키하고 그리스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예,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인들이 또 적지 않게 여기 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단일된 뭐 그 위기가 있었을 때 똥줄을 묻히고 네. 이런 게 생각보다 옛날 같지 않아요. 어. 예. 터키 그리스는 이웃 나라라서 늘 원래 이웃 나라들끼리는 잘 안 친하니까. 뭐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예, 계속 뭐 부닥치는 게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특이한 게 터키가 분명 문화적 저변에는 정말 한국인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게 있긴 있는데 최근에 터키 색깔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나라는 단연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뭐 송경제니까 경제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각 나라마다 또는 대륙권마다 가격 협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 아시아권은 화교 문화권이라고 불리우는 중국과 동남아 같은 경우 어떤지 아시죠? 일단 시장에 갑니다. 전통 시장에. 네.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딱 그러면 우리 등 돌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이. 반값 확 부르죠. 그렇지. 반값에 줄게. 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안 사. 그럼 다시 반의 반값을 또 부르죠. 네. 뭐 이런 게 통상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뭐 납품하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린 어떤 금액이 있잖아요. 네. 저쪽에서 견적 이 정도 요청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에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10분의 1 금액을 탁 던져요. 한국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2억에 해야 될 일을 예. 2천만 원 해주세요 하고 중국 기업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런 중국 기업들을 상대하는 한국 기업들은 당황해요. 그냥 온몸에 사우나 같이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서 얘기 멈출까? 이걸 뭐 너무 상상 이하의 금액을 얘기하니까 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상상도 안 된다. 뭐 적어도 뭐 한 1억 5천이나 1억 2천 부르면 얼마로 올려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2천만 원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뭐 넋놓고 있다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자꾸 내고치면 이제 중국하고 끝까지 협상해서 뭐 진짜 1억 2천, 1억 5천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낮게 질렀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 그럼 처음 들은 얘기는. 처음 그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딱 그냥 뭐 그 언성 높이고 우리는 이 정도 아니면 생각도 안 했는데 뭔 소리냐 하고 다시 질러야 돼요. 그거 절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국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딱 처음에 부르잖아요. 가격 격차가 크잖아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해요. 러시아인들은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중국하고 이렇게 협상했으니까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부를 때 합리적인 가격을 불러야 된다. 네, 서로 부르고 러시아도 어느 정도 금액 부른 거면 예. 거기에서 이걸 너무 우리가 확 중국 딜 볼 때처럼 올려쳐가지고 멀리 이제 차차 끌고 가야지가 아니라 서서히 조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네. 가격 격차가 너무 커버리면 진짜 뒤도 안 돌아봐요. 기분이 일단 상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추워서 네. 자주 와가지고 협상하기가 걔네는 어려워서 한 번 부르고 아니면 안 오나. 그건 정말 오래된 풍습이라 그래야 따라야 되겠네요. 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진짜 그건 그들의 습성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터키가 그래요? 러시아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해서 예. 계속 밀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것도 특이하고. 자, 그다음 그럼 이제 터키를 이해할 때는 한민족과 유사하지만 다른 것도 많고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 아닌 모습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이슬람 국가가 솔직히 음식 문화가 발달되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 뭐 여러 가지 식자재도 많지 않은 어떤 기후 환경이었고 그다음에 저장 수단도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터키는 진짜 음식이 세계 3대 음식의 발달 지역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정말 음식이 맛스러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케밥이죠. 우리 근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네. 우리로 따지면 꼬치죠, 꼬치. 네. 근데 그 안에 뭘 집었는지 뭐랑 엮어서 먹는지에 따라서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피자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유럽 쪽에서 가까우면 그다음에 우리 만두 비슷한 것도 동양 쪽으로 따지면 동서양 다 섞였겠네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기가 뭐로 하나로 규명하기 어렵다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 제가 이슬람 문명권에 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성당이 있어요. 섞였으니까. 원래 그래도 섞여도 예. 옛날에 여기가 누가 점령했대라고 해도 다 부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안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승자만 보통 남아 있는 게 네, 보통인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스탄불이 옛날에 뭐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고스란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부수지 않는다. 네, 안 부셨어요. 그래서 진짜 본인들이 아마 역사 의식도 공고해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은 이슬람이었지만 한때는 뭐 불교 비슷한 것도 믿어봤고 네. 한때는 어디서 살았으니 이걸 다 존중하자라는 풍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터키에 우리 신라 왕관과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걸 우린 잘 모르지만 터키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문화적 다양성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터키는 주로 그러면 메이드 인 터키 이렇게 된 전자제품이나 무슨 물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네. 뭘 먹고 사시나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OEM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OEM. 예, 교통의 요충지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 소득이 자꾸 떨어져요.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환율이 아주 뭐 들쭉날쭉 그렇더군요. 그것도 그렇고 저 기준금리 보고 놀랐습니다. 기준금리가 17%예요. 그럼 터키 가서 예금하면 1년에 한 20% 이자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17%인 건 뭐 정말 이게 참 당황스러운 정도인데. 그런데 그 나라 가면 그럼 다 예금하지 싶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물가가 1년에 뭐 50%씩 오르는데 뭐라도 물건 사둬야지, 그런 분위기인가 보군요. 그래도 이제 OEM,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어떤 제조하는 나라 국가 기업들이 터키 인건비가 그래도 싸니까, 그리고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교통의 요충지에 있으니 터키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팔던가 아니면 중동에 팔던가 뭐 이러자는 거죠. 아프리카에 팔던가. 예.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관련한 공장들 상당 부분이 터키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터키에서 생산해서 유럽이나 이런 각 지역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브랜드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만 제조 부분의 비중은 적어도 한 30에서 4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제조를 꽤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이런 제조하는 과정에서 정말 본인들은 인건비 받고 생산 과정에서 뭐 입지 제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우리도 고부가가치는 그 상표, 브랜드, 뭐 이런 자체 그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 이런 데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돼요. 네. 좀처럼 잘 안 됩니다. 제조업이. 네. 그래서 한국의 그거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원하긴 해요. 우리가 제조 강국, 자체적인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서 네. 특히 한국하고는 우리는 많이 통하지 않냐, 막연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형제라고 그걸 많이 하죠. 배웠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형제인 거는 괜찮고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일단 확실히 해야. 예. 제조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도 제조업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우리나라하고 처지가 비슷한 많은 나라들이 계속 다 제조업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게 자꾸 안 되고 하는 건 어디서 혹시 차이가 난 겁니까? 이건 뭐 우리 자랑하자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이제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네. 저 나라는 될까 안 될까 이걸 판단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사실 터키도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제조 강국이었어요. 그때는 터키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었죠. 어허. 예.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도 독일도 양쪽 진영에서 저 오스만 제국을 우리 편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우리 편으로 포섭 못하면 우리가 진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가지고 우리랑 같은 편 먹자라고 했던 곳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터키. 예. 그래서 그 당시 탱크도 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에 있으니까 석유 보급을 하거나 운반을 할 때도 터키의 도움이 절실했었고, 예.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한때는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초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은 내분 때문에 계속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했던 국가가 이 내분이 일어났던 것들도 역사가들 중에서는 오히려 서구 열강이 분탕질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분탕질이면 원래는 이간질. 예.
다민족이었고 여러 예. 부족들이 다 연합해서 오스만 제국이 된 건데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고 그 왕조 속에서 계속 잘 유지됐던 곳에서 자꾸 서구 열강이 야 니네 민족은 언제까지 저기 밑에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독립해 야 니네 뭐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분탕질을 놔서 힘이 좀 빠진 거고 그 내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죠. 각 나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지역 감정, 동서 감정, 뭐 좌우 감정은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종교나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달라서 싸우는 나라도 하나둘이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도 신기하게 모여 있다 여기. 다른 나라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예. 나라들은 꼭 다 그렇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도 좀 전에 오늘 터키 역사를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분명 어디서 박석김이 이주해 왔다라든가 누군가가 뭐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신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성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융합하는 것도 놀랍고요. 그것도 또 터키랑 유사하네요. 생각해 보니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워하는 게 밤에 보면 교회도 많고 절도 많고 그다음에 저쪽 어디에 뭐 도교 사원도 있고 뭐 네. 천도교도 있고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안 싸우고 조화로운지 이걸 되게 놀라워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터키도 여러 종교가 그대로 존중받게 초창기부터 했다라는 걸 보면 뭐 하여튼 뭐 좀 놀랍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경제 얘기는 못했으니 다음번에 경제 얘기 많이 해야겠는데요. 그러시죠. 예. 예. 오늘은 형제의 나라. 일단 저희가 형인 것 같긴 합니다. 약간 평균 수명이 좀 높으니까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터키로 날아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매년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만 집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도시도 함께 늙어갑니다.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다고 하는데 주변 돌아보면 뭐 3, 40년 된 아파트 빌라 여기저기 많지요. 이런 도시의 노후화 문제, 특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한꺼번에 지은 도시라서 노후화되면 한꺼번에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야, 그 도시를 어떻게 다시 재생시킬 거냐 이것도 참 걱정거리인데요. 당장 1, 2년 사이의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멀리 내다보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이 도시의 노후화 문제 오늘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낡은 아파트들이 이제 많죠. 이게 한 3, 40년 전에는 새 아파트들이었을 텐데 예, 이제 한꺼번에 주택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시에 한꺼번에 지은 아파트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노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80년대하고 70년대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었고 예. 그때 일시적으로 다 지었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만 봤을 때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30% 넘는다. 네. 거의 40% 육박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내에 또 새로 도래할 30년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한 반 정도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 학계에서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되든 안 되든 정부 주도적으로 조금씩 부셔가지고 새로 네. 바꿔라 했는데 계속 밀어놨으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뭐 큰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쓸만한 집이라도 예. 의도적으로라도 다시 짓고 부수고 다시 짓지 않으면 예. 언젠가는 한꺼번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시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예. 이거는 이제 큰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조금 아깝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해놔야 그때 좀 덜 부시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좀 아깝더라도 덜 부신다 이런 개념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지은 과거의 재건축 기준으로 20년이었습니다. 그게 뭐 30년, 40년 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은 예. 20년 지었을 때 그 저 상태하고 입지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 과거에는 5층짜리 아파트가 맞아서 그 위치에 들어갔지만은 뭐 20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기에 20층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살게 하면은 더 좋은 게 아니냐. 아직 집은 쓸만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택부터 바꾸기 시작했으면은 예.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린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궁지에 벌써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30% 넘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또 선배 세대들이 공사를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식으로 한 100년, 200년 견디게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한옥을 보더라도 특히 우리 뭐 북촌 한옥 이런 것들도 계량 한옥 뭐 보급용 한옥이잖아요. 그 퀄리티가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로 가게 되면은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뭐 안전 강도를 강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닷모래까지 썼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니까 선진국처럼 뭐 그렇게 오래 버티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미리 지금부터 뭐 어떤 전문가들 만나보면은 몇 년 내에 무너질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정도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한강 다리도 갑자기 무너지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 이제 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짓다 보니까 생겼던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짓는 건 진짜 잘 지어야 되는데 예. 그때는 뭐 매년 서울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일단은 좀 빨리 짓고 다음에 생각하자 하는 케이스들이 맞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짓는다는 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예. 특히 아파트는 재건축.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앙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예. 재건축하면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재건축 뭐 도시정비 계획에 반영됐을 때 한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진위가 결정될 때 오르고 조합이 결정될 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처분 계획 받으면 오르고 이런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공급이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새 아파트 입주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면은 전 단계에서 오른 단계가 있긴 하지만은 공급의 입주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3년만 힘들지. 그렇죠. 다음번에는 차곡차곡 재건축하면 또 그렇죠. 3년 전에 시작했던 재건축 다 입주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가지 뭐 결과들이 나온 그 공통된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 특정 지역 반경 한 3km, 4km 정도에 만 세대를 퍽 떨어뜨리면은 가격이 퍽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만세대 단위예요. 만 세대를 떨어뜨리는. 그래 만 세대가 뭐냐면 우리 헬리오시티라는 네. 것이 들어왔을 때 역전세나 이런 거 터졌고 그다음 잠실 송파에서도 잠실 3단지 할 때요. 그때는 2만 세대였습니다. 입주가. 2만 세대 입주됐을 때는 강남구까지 거의 뭐 펄썩 주저앉았거든요. 한꺼번에.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재건축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보면 서울이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각 권역별로 한 만 세대씩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좀 일어나도록 했으면은 뭐 1, 2년 남으시기라도 공급되게 했으면은 뭐 주택 가격 문제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오히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만 세대, 2만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전에 3, 40년 전에 지을 때 만 세대, 2만 세대를 한꺼번에 그 땅에 그렇죠.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동, 2동만 재건축하고 3동, 4동은 4년 후에 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서로 수명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니. 그러니까 어차피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 안 그래도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미루면 이게 집값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계속 뒤로 쌓이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뭐 안전의 문제가 불거지고 슬럼한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게 뭐 한 50년, 100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낡은 주택. 지금 또 이제 뭐 저 쪽방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집주인은 안 살고 그냥 세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금 또 고급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고급인데 가보면 썩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재건축 대상. 그 집주인은 거의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런 지역이 이제 슬럼화, 범죄화 이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통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빈집 문제라든가 뭐 재개발촌, 재건축 그 지역의 빈집으로 인한 범죄, 우발행위, 범죄 행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뭐 시에서 지자체에서 CC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아니면 순찰대원을 늘린다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낡으면 대안이 별로 없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예. 뭐 그- 꾸며서 쓰고 하더라도 네. 자체가 이제 품질이 워낙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데 이사 가는 게 차라리 돈이 적게 드는 시기가 그렇죠. 오면 예. 이게 그러니까 서울도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 걱정은 일기 신도시 예. 그거는 도시 하나가 같은 해에 다 한꺼번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해는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분당이 가장 크게 지어진 건데 한 10만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600만 평에 한 10만 호. 예. 근데 그 10만 호도 보게 되면은 첫 해에 뭐 한 2만 호, 그 다음 해에 한 3만 호, 뭐 이런 예. 식으로 한 몇 개 년도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붙어있기 그래도 때문에 연년생이니까. 그래도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형이랑 동생이랑 연년생이면 환갑잔치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예, 예. 사망도 비슷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도시 하나를 다시 다 지어야 되는 때가 온다는 뜻인데 예, 예. 그 도시 언제쯤일까요? 그게 일기 신도시는? 91년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예. 91년에 입주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딱 되었죠. 지금은 30년 그러네요. 됐으니까 지금 현재부터는 아마 사실 국토부에서도 한 5년, 6년 전부터 그게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나서도 이제 뾰족한 대안은 없구나. 대강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고요? 예. 그러니까 듬성듬성 지었다는 그렇죠. 말이죠. 한 150% 용적률이. 예. 이런 것들은 재건축해도 이제 충분히 괜찮아요. 보통 서울에 250% 재건축 마치고 난 아파트는 몇 한 퍼센트? 270%에서 300%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반 150%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새로 지으면 재건축을 하면은 꽤 괜찮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100세대 있는 아파트는 200세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뭐 삼본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적률이 그 자체가 220%, 240%예요. 그럼 아, 용적률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도시도 그렇죠. 분당 일산은 특히 뭐 주거 전원형 주거라 해서 굉장히 용적률을 낮게 지었고 분당은 조금 높지만은 다른 신도시들보다는 용적률이 낮습니다. 대략 한 180%에서 200% 왔다 갔다 하면 그때도 분당이고 지으려면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 중동이라든가 평촌 이런 데는 용적률을 220, 250 이렇게 지었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신도시를 다 같게 보는 게 아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네. 수요의 문제, 수요가 과연 어디만큼 있겠는가에 달려 있고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섞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당의 시범단지 같은 것들은 용적률이 낮고 예. 일반 분양 아파트들 외곽에 했던 것들은 용적률이 좀 높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 형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지으면 어때요? 그거 다시 재건축. 지으려면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허용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 뭐 환경 파괴, 뭐 일조권 침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인프라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반대의 논리도 크기 때문에 마냥 쉽지는 않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들이 삼본, 중동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는 이미 이미 빽빽하니까. 빽빽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리모델링 조금씩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외에는 답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더 위로 쌓아 올려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2개 층인가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늘겠으며 그럼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집주인은 그거라도 한 2억 내고라도 우리 새 집 삽시다 하지만 그 동의가 아래층 안 되죠. 집주인은 네. 그 돈 있으면 저는 이사 가겠어요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만 더 주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고 근데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적률 높게 줘가지고 그러면 또 한 100년 지나서 또 지어야 될 텐데 그때는 용적률 1000%로 할 거냐. 예.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좋아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환경단체라든가 이쪽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를 뭐 계속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 같은 것들도 단순하게 50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100년 동안 계속 쓰고 버리고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네. 남기자. 이런 명분도 꽤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분하고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이런 것들이 좀 잘 타협을 이룬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마 리모델링을 못 하게 돼. 아주 비싼 곳의 아파트야. 예.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 되면 뭐 5억 값이 6억이 올라가죠. 뜨면 예.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한 3억 쓰고라도 하자 할 수 있는데 예. 대출만 받아서 했다가 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은 리모델링 하려면 안 될 거고 주민 동의가 안 돼서.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낡아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가 안 됐으니까 네. 선진국들 어떻게 되냐 그런 아파트가 다 거의 뭐 속칭 말 썩어갑니다. 썩어가고 10집 중에 뭐 7집은 비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썩어가요. 그러면 예. 재밌는 게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평당 1,000만 원 하는 것이 네. 평당 300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그때 300에 사요 어떤 사람이. 다. 예, 다 헐고 거기에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 용적률을 똑같이 하더라도 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너무너무 썩어가지고 예. 거의 토지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차라리 빈 땅이 비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로 딱 떨어지면은 그때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업이 좀 잘 돼서 도시재생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주택도 보통 그런 경로를 거칩니다. 내버려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사전에 이제 개입해서 좀 관리도 잘하게 하고 아니면 좀 낡은 게 있다, 빈집이 있다 그러면 임대로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체로 한꺼번에 지은 아파트들이라 10,000가구, 20,000가구가 다 똑같이 그런 흉가가 되면 그렇죠. 무슨 영화장 세트처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한 수단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바꿔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선진국에서 재밌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빈집 같은 게 늘어나고 흉가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특히 이제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자동차업 자체가 줄어들고 그게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먼저 고민하는 그 나라들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예. 곧 다가올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빈집을 어떻게 했냐, 슬럼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것들을 예. 보고 배워야죠. 그중에 재밌는 거는 이제 빈집 텍스를 매깁니다. 세금을. 빈집으로 놔두면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든지 아니면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들든가. 근데 공원은 아니고 정원으로 만든다. 단독주택이면 철거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것도 적용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3층에 사람 사는데 어떻게 철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그 한 호실을 네. 뭐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뭐 냉난방 같은 건 관이 다 부식돼서 난장판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해봐야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나라 돈을 어떤 사람 집 고치는데 자꾸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예. 1, 2만 원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 생각하다 보면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니까 예, 예.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가격 차이가 꽤 나면 헌 아파트 부수고 새 아파트 짓자가 하는 게 이게 정부가 허가만 해주면 잘 돌아가는데 예, 예. 가끔 저는 시골 외곽 같은 데 가도 아파트들 높게 올라가 있는 거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동씩 두 동씩 예, 또는 예. 이렇게 거기는 나중에 저 아파트가 낡으면 어떻게 될까? 20, 예. 30년 지나면은 아마 선진국이 겪었던 그 프로세스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네. 뭐 슬럼화, 우범 지역화 되고 그게 좀 심해지면은 정부에서 그것들을 용도를 좀 바꾸든가. 예. 그래서 또 시골에 있는 것들은 또 재밌는 거는 5,000세대 이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한 몇 동짜리,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많거든요. 예, 예, 예. 특히 시내에 있는 것들은 그걸 뭐 주상복합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뭐 일부 상가라든가 오피스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그것도 시골의 시내에 있는 것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고 뭐 논두렁 아파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입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아파트들은 아마 나중엔 버려질 가능성이 그냥.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게 근데 지금부터 그럼 재건축을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10년이죠. 합의도 해야 되고 뭐 일단 뭐 재건축 같은 게 한 12, 13년 걸린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최근에 뭐 2월 4일 날 만든 부동산 대책은 뭐 공공이 할 경우에 빨리 한다. 그래서 뭐 1, 2년 내에 인허가 끝내고 또 2, 3년 내에 공사 끝내고 뭐 그런 큰 목적을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공공이 그 동네 땅을 다 이제 살 수 사가서, 있는 동의를 예. 해서 수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야 그냥 바로 밀고 하면 되니까. 예, 예. 대개는 동의 모으고 뭐 또 뭐 관리 처분 계획 단계에서도 뭐 그 단계가 길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야 안 무너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우리 용적률을 올리고 예, 예. 재건축을 합시다라고 하면 내년이면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주민들 중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음 정권에 합시다. 뭐 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년 된 아파트는 지금부터 열심히 추진해서 하더라도 한 5, 60년 된 아파트 됐을 때야 간신히 이제 부수고 지어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거 좀 계획 좀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요 동네 요 아파트들을 어쨌든 다시 짓고 다음에는 요 동네 요 아파트 다시 짓고 그리고 그렇죠. 여기 떠나 있는 분들은 잠시 여기 와서 사시고 그게 퍼즐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들 우리 아파트 먼저 다시 짓겠습니다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러면 시멘트도 모자라고 살 집도 모자라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전세난이 또 유발되는 게 있고요. 그 예. 사람들이 옆에 전세로 가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집값이 오를 때는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확 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다 스톱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뭘 장려를 해도 거의 뭐 스톱을 하고 그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심하게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부터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서울시가 직접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부시고 가지고 새로 짓겠다 예.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민간이 갖고 있으면서 안전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기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이제 서울시에 올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인허가를 조금 조절을 해서 그 각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이 아니면 뭐 저 전세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강제적 조항도 없고 강제 조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대책을 세우기에도 어렵다. 예, 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내릴 때 있는데 오를 때는 오를까봐 재건축 허용 못하고 그렇죠. 예. 내릴 때는 내리니까 허용해줘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하죠. 예. 특히 최근에 재밌는 거는 뭐 이상한 핑계를 많이 대요. 이상한 게 뭔가면은 뭐 잠실 5단지면 굉장히 핫한 예. 재건축 단지인데 롯데월드 옆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국제 현상 공모를 하랍니다. 설계를. 그런 건 법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지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시킵니다. 그래서 국제 현상 공모를 냈는데 예. 외국 사람이 설계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내국인한테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친다. 그래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 미아리 집창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재개발을 했었는데 집창촌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집창촌의 흔적을 역사적 사실로 남겨라. 뭐 역사 유적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과거를 잊고 싶어 가지고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예,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보존 뭐 한 그 시설을 해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는 없는 거예요. 법에는 없지만은 지자체가 이상하게 이제 인허가를 무기로 해서 지연시키고 미국에서 뭐 NAHB라고 이제 뭐 미국 그 주택건설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구한 것들 보게 되면은 전체 주택 비용 중에서 네. 한 15%는 인허가 때문에 생겨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인허가가 길어지면은 금융 비용 발생하고 또 추가로 대응하는 용역 비용 발생하고 기간 길어지니까. 예,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특정 시장이 정치 성향이 뭐 환경 보호 쪽에 가깝다. 그럼 그러면 재개발 이거 부시는 걸 다 스톱시켜 버리거든요, 그냥. 그분이 또 이제 다른 인기가 있어서 3선 4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나온 연구 보고서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그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은 박원순 예. 시장님께서 그 이렇게 인허가를 연기시킨 물량이 한 25만 호다라고 추정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전 박원순 시장은 도시 재생 쪽으로 무게를 그렇죠. 두신 분이니까 예, 예. 그쪽으로 정책 펴고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 다시 짓는 건 올수도비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생 어느 쪽이든 일리는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 예. 재생도 그렇고 뭐 저 집창촌에 유물을 남겨놓자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빨리 정해놓고 그걸 가야지.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면 계속 미뤄지기만 하니까 그렇죠.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제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 어느 쪽이든. 예, 시장이 바뀌면은 또 바뀌고 또 뭐 국토부가 바뀌면 또 바뀌고 뭐 이상하거든요.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뭐 네. 공공 기여를 더 많이 하라. 그럼 많이 하는 걸 그냥 디폴트로 놓고 가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이게 째깍째깍 시각은 돌아오는데 말씀 들어보니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그게 다 일리도 있고. 예. 그러면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집 사는 분들은 그럼 낡은 집은 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지금 큰 2월 문제는- 4일 날 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예. 거의 부동산 시장이 약간 패닉 반응을 보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예상지라고 생각되는 지역 있죠. 그 지금 사면은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예. 그 그냥 뺏긴다는 거예요. 현금만 좀 받고. 음. 그냥 그쪽은 사면 절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고 네. 지금 안전한 게 뭐냐? 한 10년, 15년 된 아파트
뭐 5년 된 아파트도 좋지만 그건 너무 비싸니까 아. 빌라 같은 건 샀다가 잘못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고. 그거야 뭐 정책 때문에 그런 예. 거고. 이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 한 좀 그 구축 아파트 정도가 사는 게 가능한 정도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뭐 저 제도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투자를 다 멈추는 게 맞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어느 쪽으로든지 빨리 좀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네. 20, 30년 동안 이 낡아가는 도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짜야 되겠네요. 빨리.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 뒤로 가면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예, 예.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걱정하는 걸로 하고 걱정 2탄은 또 쌓이면 또 다시 다음번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요일에 보내드린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